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맞죠. 지속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친 건 아니죠. 연개소문이라는 장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쭉 그냥 강한 리더십이 없었어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구려는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딱 걸리는 장애물이었을 것 같아요. 고구려를 차지하고 한반도 전체를 장악한 후에 일본하고의 해상 교역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을지문덕에 대한 내용은 어디 출신이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을 떠났냐 등에 관한 언급이 정확히 없어요. 그 이유는 어찌 보면 고구려는 삼국시대 중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지속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내 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맞죠. 4세기 말부터 5세기까지 광개토 대왕, 장수왕으로 이어진 아주 찬란한 전성기를 고구려가 구가한 건 맞는데 두 번째 얘기하신 그 지속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친 건 아니죠. 장수왕 때 아주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펼치긴 했어요.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본격적으로 남진을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세기에 백제 계로왕이 괴로워서 죽죠. 전사하고 한강 유역을 이제 완벽하게 확보를 했고요. 고구려가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은 이제 웅진으로 공주로 현재 공주로 천도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장수왕 이후죠. 장수왕 이후에는 전통적으로 고구려는 이 귀족 세력들이 상당히 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또 그들끼리의 또 갈등과 분열이 심했었어요. 그런데 장수왕 이후에 본격화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장수왕 때는 이제 남진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한반도의 남부까지 군사를 운용하다 보니 국력이 매우 소모가 됐어요. 북쪽이 뭐 편안한 건 아니었거든. 계속해서 북쪽의 그 뭐 유연이라든가 돌궐, 말갈족 이런 북방 민족들의 위협이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신경 써야지. 남진 또 남진 해야지. 여러 가지 그 전쟁들이 지속이 되면서 남진을 계속할 만한 체력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백제와 신라, 사실 고구려 대 백제, 고구려 대 신라 1대1 대결로는 사실 고구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하지만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하죠. 낮의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가 공격을 해올 때마다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백제를 공격하면 신라가 와서 돕고 신라를 공격하면 백제가 돕고 해서 하여튼 갈수록 고구려는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급기야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이 6세기 중반 진흥왕 때죠. 한강을 다시 빼앗아 갑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6세기 중반에 진흥왕이 혼자 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백제 성왕하고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한강을 빼앗고 상류는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갖기로 했는데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그래서 모두를 다 먹으려 하자 화가 난 성왕 신라를 치러 가는 길에 관산성이죠. 구천에서 결국 매복돼 있던 신라군에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진흥왕이 이제 다시 한강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7세기가 되죠. 그 연개소문이라는 장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쭉 그냥 어떤 강한 리더십이 없었어요.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남진 정책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중국과의 큰 전쟁이 여러 번이지만 큰 전쟁은 2번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수의 침략에 맞선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살수대첩이 몇 년인지 아세요? 이런 잔 기술을 중간중간 좀 넣어드립니다. 살 수 있니? 612예요. 612년. 살 수 있니? 살 수 있니? 612년에 살수대첩, 수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당나라가 침공했을 때 역시 또 안시성에서 맞서서 싸운 안시성 전투. 이건 몇 년일까요? 나 자꾸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안시성 온몸을 다 바쳐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막아내는. 육신을 다 바쳐서 싸워 645, 645년입니다. 하여튼 당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승리는 하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기반이 아주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이제 연개소문이 사망한 다음이죠. 연개소문은 악마의 숫자 666에 사망했어요. 그의 아들들 남생, 남건
그들의 권력 다툼이 극에 달하면서 아주 혼란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결국 668년,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고요. 거기다 80 더하면 되죠. 668에 고구려 멸망,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다 또 8 더하면 676에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김으로써 삼국 통일이 완성되잖아요. 아무튼 방금의 이야기들을 요약을 하면 외세와의 장기적인 전쟁으로 인한 고구려 국력의 쇠퇴, 그리고 막바지에 있었던,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문제가 됐었던 귀족의 세력 다툼, 분열, 결정타, 연개소문, 아들들의 권력 다툼, 분열. 그리고 신라는 당하고 연합을 하는 외교적인 어떤 유연성을 추구했지만 고구려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외교적인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 점,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한 신라와 백제의 연합, 이것도 고구려를 쉽게 삼국을 통일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 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빼앗겼다는 점. 한강은 정말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한강 유역을 누구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삼국의 전성기가 바뀌어 정도니까요. 결국에 마지막에 뺏겼다는 거, 이런 요인들이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런 한 줄 코드를 중간중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이 약간 건조하게 이어지는 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넣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중국이 고구려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이유는 삼국시대 그 고구려를 공격한 중국, 수나라, 당나라 대표적이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구려는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딱 걸리는 장애물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중국의 옛 땅을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도 컸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을 한 무제가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설치한 게 뭐예요? 한사군이죠. 그리고 요동, 요서, 이거 원래 중국 땅이잖아요. 근데 한사군, 요동, 요서 지방 모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우리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유가 고구려를 차지하고 동해를 확보하고 한반도 전체를 장악한 후에 일본하고의 해상 교역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은 집요하게 고구려를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그때 잘 방어를 하긴 했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수양제 한반도 장악하려고 쳐들어왔지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아주 멸살시키죠. 몇 년이라고요? 살수 1, 2? 612, 612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가 점점 쇠락해져서 결국 망하고 당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당나라 태종 역시 안시성 싸움 등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고구려가 잘 막아냅니다. 비록 삼국을 통일하진 못했지만 고구려가 중국의 침입 때마다 잘 막아낸 거, 이건 정말 그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중국이 고구려를 공격한 이유 아주 간단하다.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일본하고의 해상 교역로까지 확보하려고 자주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 한등검에서는 중국의 침입을 두 왕조대로 구분합니다. 수의 침입은 그 숫자가 아니지만 그냥 살수 대첩. 누구냐? 을지문덕. 언제냐? 살수 1, 2, 612. 그리고 당의 침입은 수하고 상관없으니까 안시성 싸움이고요. 온 육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웠다. 645, 645년 안시성 싸움. 어느 나라? 수가 아니라 당나라와의 싸움이다. 만약 중국 왕조의 위협이 없었다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역사에서 이 만약이라는 거는 참 의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심스럽고요. 이 만약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상상, 추측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중국 왕조가 위협하지 않았다면 고구려가 삼국을 저는 통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결정적인 원인은 연개소문 사후에 그 후손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혼란이 가장 큰 이유이긴 했지만 그 혼란의 시작은 사실 수당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잦은 침입 때문에 국력, 물론 막아냈지만 막아냈다고 그게 다 뭐 좋아지나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잖아요. 국력이 소모됐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고구려의 그 강력한 군사력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 못했지? 이렇게 가볍게 예측을 하시듯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 그렇다면 그 후는 통일 고구려가 되겠죠? 통일 신라가 아니고. 통일 고구려는 어땠을까도 한번 이왕 상상한 김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통일 신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 쪽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위쪽이 중국과 아주 대등한 국가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는 예전부터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반도를 통일한 후에는 일본까지 제패해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에서 만약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추측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영웅으로 꼽히는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 실제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저도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필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제패했다. 그리고 그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뭐 오원시 이런 것들 외에는 역사적인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612년, 612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612년에 수나라 군대가 침공을 했고 적을 이렇게 꿰어서 더 깊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퇴각할 때 살수에서 청천강에서 크게 격파했다. 요 정도가 정확히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뭐 어디 출신이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을 떠났냐 등에 관한 언급이 정확히 없어요.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뭐 쉽게 예측이 되죠. 삼국을 신라가 통일했잖아요.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아무래도 신라가 통일한 후의 고려이기 때문에 신라 중심의 역사서죠. 고구려 장수에 대한 기록은 축소 내지는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만약 고구려에도 역사서가 있잖아요. 이문진의 신지보군 같은 거. 이게 현재까지 남아있다면, 현존한다면 을지문덕에 대한 내용은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했겠죠. 하지만 그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국호가 고구려의 약칭이잖아요. 고구려의 약칭이 고려고 고려를 이끈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 이제 후세들에게 전하는 유언 같은 거죠. 거기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고려의 도읍인 개경, 고구려의 마지막 도읍 평양 가깝죠. 이것도 역시 고구려 계승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 성종 때 태해정관 경성목현 할 때 그 태해정관 경성 성종 때 거란이 1차 침입을 했죠. 그때 우리 쪽 가문의 인사시죠.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잖아요. 단 한 방울의 피도 나오지 않고 입으로만 강동 육주를 획득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적장인 그 소선영이 아니 왜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 고구려의 땅을 침식하려 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주 당당하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서희가 고려는 옛 고구려 터전을 이은 나라이다. 오히려 너희 거란하고 여진 같은 민족이 옛 고구려, 우리 고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만 봐도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정확하지 않을까. 다만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후고구려를 이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후고구려를 이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TV의 그 질문들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역사 이야기꾼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아주 쉽지
쉽지만은 않은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하나 저도 배워가고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야기꾼으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